이 경기에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뚝심 있게 내세운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게 표현 자체가 한 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썼네. 이런 느낌이죠. 자, 간밤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많이 열렸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뛰었던 파리 생제르맹 3대0 완성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흐름이었는데 좀 기사 회생하는 분위기를 일단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11일 오전 5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경기가 열렸고요. 잘츠부르크 원정을 떠나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5경기 만에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6차전인데 이제 2승째 한 거니까요. 예. 상당히 부진한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낭트전 또 오시제리전 이어서 3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스만 덴벨레가 지난 경기에 이제 경고 누적 퇴장 당하면서 이번에 나올 수가 없게 됐고 에니케 감독의 선택은 이강인의 오른쪽 기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와 이렇게 공격진이 이뤘고요. 최근에 하무스 선수도 좀 기회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부상 참 긴 부상에 돌아와서 자,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3미들의 네베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포백의 오른쪽부터 하키미, 마르키뉴스, 파초, 멘데스, 돈나루마 골키퍼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쪽 라인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파리였습니다. 왼쪽에 누노 멘데스 그리고 바르콜라 조합보다 오른쪽에 이강인 하키미 쪽이 훨씬 좀 활발했는데 그 활발함의 많은 부분을 하키미가 하키미가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오버래핑 많이 하지만 이날 하무스 골 장면에서 박스 안에 들어와가지고 라이트백이 헤딩으로 볼 떨궈주고 그런 어떤 굉장히 압도적인 공격을 보여주면서 현재 평점을 봐도 압도적으로 하키미 선수가 높은 평점 받았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막 대단히 뛰어난 경기 아니었습니다. 예. 다만 현지에서 너무 과하게 평점을 낮게 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 장면들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골 장면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 전반 30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하키미가 떨궈주고 이제 하무스가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마무리였죠. 스트라이커로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서 나갔고요. 후반에는 이제 교체 투입된 데지레 두에가 내준 컵백을 누누 멘데스가 또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이제 강슛으로 연결해서 추가골 터뜨렸고요. 2대0으로 앞서 후반 40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기점을 기록했는데요. 하키미의 패스를 감각적인 뒷발로 처리해서 하키미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요. 하키미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내준 공을 데지레 두에가 마무리를 하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장면, 물론 하키미가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그 감각적인 패스는,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예. 이날 뭐 이강인 선수가 이따가 말씀드리겠던 전반적인 이제 경기 영향력이 높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적인 번뜩임 같은 거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강인 선수가 반대 전환 패스라든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더욱 이날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강인이 포지션 변화 없이 오른쪽 윙으로 쭉 뛰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교체가 이루어지면 좀 중앙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뛰다가 오른쪽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변화를 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줄곧 이제 오른쪽에서 플레이를 좀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키미 선수의 공격력이 워낙 좀 많이 이 팀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로 나오면서 그 하키미와의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덴벨레도 올 시즌에 그렇고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약간 좀 그림자지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강인 선수를 이제 90분 풀타임 뛰었고요. 주요 기록 보면 슈팅은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 슈팅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반 11분이었죠. 그렇죠. 가마차기로 골대를 살짝 스쳐가는. 그거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그 슈팅 하나 있었고요. 패스 성공률이 72번 해서 이제 64개 성공을 해서 89%. 그 중에 이제 키패스 3번 있었고요. 그리고 볼터치 94번. 상대편 박스 안에서 볼터치 6번. 드리블 6번 시도해서 3번 성공.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준수한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수비적으로도 리커버리 4번 있었고요. 경합에서도 13번 해서 5번 성공을 했고 전체적으로 뭐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 그 윙포드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현지에서 아쉬운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공격수한테 바라는 건 골이나 도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전진 패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날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더 반대전환 패스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페널티 박스 안 터치 이걸로도 드러나듯이 이게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까지 공격 상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전반 11분에 나왔던 그 가마차기 슈팅, 그 다음에 후반 42분에 나왔던 그 대지레 두에한테 주는 그 패스, 그 두 개 정도를 제외하면은 결정적인 공격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날 이제 그 현재 매치 현재 주요 매치 평점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모두 5개 매치입니다. 레키프, 풋, 메르카토, 소풋, 그리고 구영민, 또 파리지앙 이렇게 5개 매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점이 낮습니다. 3대 0으로 이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평점이 7점 넘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키미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파리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좀 그 낮은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대 0 경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평점을 준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제 이게 AI 평점은 다 7점이 넘거든요. 예. 하키미는 뭐 9.1 준 데도 있고 뭐 8점 넘게 받은 선수도 많고 이런데 현지 매체들은 그만큼 파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이 경기력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게 이렇게 지금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데 평균 점수가 4점대가 2명이고요. 그중에 한 명이 이강인이고요. 5점대도 많고 상당히 혹평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평점 보면 레크프에서는 5점을 줬고요. 풋 메르카토에서는 4점, 소풋에서는 4점, 구영민 5점, 파리장 4점. 사실 누가 보면 3대 0으로 진 팀 풀타임 뛰고 저렇게까지 줄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평점을 많이 깎았지만 이강인 선수 평점이 너무 낮아요. 예, 제가 봤을 때도 한 그래도 5점에서 6점 정도는 조금 인정할 만한 그런 평점이라고 생각하는데 4점은 조금 선 넘었죠. 예. 네. 보면 이제 이날 파비앙 루이스도 경기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역시 혹평을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매체만 그러면 일단 김민희 선수한테 그 빌트가 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를 주면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볼 줄 모르는구나. 저 정도 그러니까 프랑스의 정말 축구 전문가들은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평점이. 근데 이게 이강인 선수가 유독 못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 역시 점수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뭐 골 넣은 선수들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특징은 우리가 좀 그 추세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매체들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한테 저런 평점을 준 거냐 이것도 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레키프 같은 경우에 보면 오른쪽 측면에 뛰기에는 문제가 있다. 크로스할 때 오른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제적인 이유인 거죠. 뭐 왼발을 그러니까 오른발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주로 왼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 올리는 역할로 윙어로 기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성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좀 레크프에서는 오른발 크로스를 안 올리는데 왜 오른쪽 윙에 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무스 같은 원톱을 내세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성가신 일이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면 차별성 있는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영향력이 없었다. 유일했던 기회는 전반 11분 왼쪽에서 가마찬 슈팅이었다. 두의 골 장면에서 하키미한테 훌륭한 패스를 넣어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풋 메르카토 4점을 준 이유는 이 경기에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뚝심 있게 내세운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게 표현 자체가 한 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썼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용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와, 또 나왔어 쟤. 이런 느낌인 거죠. 움직임에 상당히 자유가 부여되면서 오른쪽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했다. 이강인이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오른쪽에서 뛰는 법을 잘 아는 것 그리고 볼 소유를 잃지 않는 선수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공을 갖고 있을 때 너무 조심스럽다. 좀 더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패스가 잦고 모험적인 시도를 잘 하지 않아서 종종 경기 템포를 떨어뜨린다. 특히 오늘은 경기에 마법과 광기가 필요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기 때문에 더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를 좀 엿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공통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그 위치에 기용이 됐을 때 너 이런 플레이를 해야지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하키미가 뒤에서 저렇게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좀 기준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매치에서는 이렇게 봤고요.
구영민에서도 이제 5점을 주면서 전반 10분의 슈팅을 아름다운 가마차기라고 뷰티풀 컬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측면 플레이는 아쉬움이 많았다. 징계로 빠진 덴벨레 자리인 오른쪽 측면에 선발로 나섰지만 끝까지 너무 조심스러웠다. 예를 들어서 이강인보다 하키미가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 보였다. 이렇게. 그 현상은 똑같이 봤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현지 매체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강인을 혹평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파리지안 같은 경우에 이강인 4점 주면서 또 이제 기용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루이스 에네키 감독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 한국 선수를 계속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19번 선수는 별다른 보답을 하지 못했다. 너무 여렸고 너무 애매했고 너무 아카데믹했다. 아카데믹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모범적인 플레이만 했다는 거죠. 너무 그냥 예상 가능한 플레이만 이런 건가? 교과서적인 플레이 이런 건가? 전반 11분 가마차기와 두의 골 장면에서 보여준 그 백키를 제외하면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한 혹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많이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제 물론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인 활약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평점이 낮은 두 선수가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잖아요. 이 두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키미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맡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단순히 이강인 선수 개인의 기량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키미를 살리는 전술적인 이런 방향성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평점에서는 그런 전술적 방향성은 조금 담기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키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끌어올렸고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부상당하기 전에 토트넘에서 왼쪽에서 하던 것, 손흥민보다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했고 그리고 그 왼쪽에서는 또 누누 멘데스가 올라와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풀백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르콜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좀 부진했다고 보는데 바르콜라는 그렇게까지 혹평은 안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 저희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으로서 이거 여기도 자국 선수와 외국 선수에 대한 좀 기준이 다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어쨌든 파리는 공식전 4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무실점 승리를 했고요. 예. 챔피언스리그 승리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로나하고 이제 1차전에서 이제 이긴 게 석 달 전입니다. 9월 19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점 7점 고지에 올라서면서 16강 플레이오프 마지노선 32팀 중에 이제 24위, 24위까지 올랐습니다. 예. 예, 이게 파리로서는 뭐 만족스러운 성적도 아니고요. 지금 순위 경쟁팀을 보면은 23위에 디나모 자그레브, 25위에 이제 황희범 선수 뛰는 페에노르트. 이렇게 거기에 파리가 껴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고요. 그렇죠. 예, 남은 일정은 이제 내년에 치러집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원정 이렇게 두 경기 치르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물론이고 슈투트가르트도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 떠나기 때문에 남은 PSG 일정도 현재로서는 험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를 차라리 지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내년 그때까지도 맨시티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쉽지 않은 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고비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파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또 못 쉬잖아요. 클럽 월드컵 나가니까. 그렇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이강인 선수 몸 관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현지 매체 혹평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하지만 물론 이강인 선수도 좀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 챔피언스리그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앞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